네, 진산호입니다. 62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생애를 보니까 집현전 학사로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 참여했다.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이제 학문으로 굉장히 이름이 높았던 학자란 얘기죠. 근데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 2등의 책군됨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조 때 4대 교린의 외교정책을 주도했고 예종 즉위 후 한명회 등과 원상으로 국정을 논의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쭉 읽다 보시면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세종대왕한테 인정을 받았던 학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했던 건데 이제 보시면은 계유정난 그러니까 그 수양대군 세조가 왕권을 잡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난공신 2등의 책군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단종이 세종의 아들 문종, 문종의 아들 단종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통성이 완벽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을 몰아내고 이제 삼촌, 숙부를 갖다가 왕위에 세우는 요런 일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정통성을 무시한 그런 행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은 이 사람을 변절자라고 생각하고 싫어했다라는 건데 그 이분은 바로 신숙주입니다. 대단한 학자긴 하지만 변절을 했다라는 라고 이제 당시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 지금도 나물 중에 숙주나물이 있잖아요. 이제 당시에 그 녹두나물이었죠. 이게 녹두를 기른 거니까. 근데 이 녹두나물이 금방 쉬니까 여기다 이제 숙주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당시 백성들은 이 신숙주를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신숙주 학자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이 선지도 속어법으로 풀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신숙주에 대한 설명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뭐냐면요. 5번에 있는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가 정답이에요. 일본에 대한 또 일본이네요. 하필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책 해동 제국기가 신숙주에 대한 그 신숙주가 쓴 책입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기의 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는데 요거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송시열. 이제 서인들이 주로 이렇게 했죠. 그 이제 그 뭐냐 효종이 돌아가시면서 현종이 왕위에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의 대비.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효종의 그 개 뭐죠? 새엄마. 그 엄마 입장에서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예송인데 이때 이제 서인 쪽에서는 1년 남인은 3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송시열 같은 서인 쪽의 주장이 이제 기년설이었다라는 거고, 자,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건의하였다. 조광조죠. 중종 때 살림 학자였던 조광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어요. 뭐 현량가 설치라든지 소격서 폐지 이런 것도 있지만 훈구들의 입장에서 발작 버튼이 된 게 아무래도 위훈 삭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이제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조광조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자,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하여 예안 향약을 시행하였다라는 요거는 이제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요런 게 이제 율곡 이 선생도 있어요. 그 해주 향약. 그 다음에 이게 또 좀 비교해야 될 게 이 두 분이 되게 비슷하신 거를 많이 했어요. 비슷한 거를. 이게 해주 향약하고 이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가 성악집요. 근데 이제 요 이황 선생은 예안 향약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성악 10도가 있어요. 성악 10도. 자,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 그냥 따로 정리를 할게요.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아예 지우고, 지우고서 옆에다 그냥 따로 쓸게요. 아직까지 제가 이런 거에 좀 익숙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황은 그 예안 향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학 10도, 그 다음에 이인은 비슷하게 해주 향약하고 성학 지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두 개는 늘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요분은 이제 정상기라는 분이에요. 이황이었죠. 자, 요렇게 이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갈게요.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조선시대 관현맹의 공연을 재현하는 행사가 경복궁 수정전에서 개최가 됐는데, 자, 궁중잔치에서 연주한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해서 가왕 때 관직과 곡식을 받았다. 가왕이 작곡한 여민낙을 시작으로 여러 곡이 연주되었다라고 했죠. 자, 요 박연이라는 분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음악가예요. 주로 세종대왕 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종이에요. 대단하시죠? 작곡까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종대왕은 아마도 그 절대 음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 악기 연주하는 자리에서 그 편경이라고 하죠. 그 대리석으로 만든 땅땅땅 두드리는 그 악기가 이제 뭐가 이상했나 해가지고 박연을 불러요. 야야야, 연아, 와봐. 해가지고 야, 저기서 저 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조금 깎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의 반음 정도를 뭐 이렇게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그 전 분야에 걸쳐서 안 대단하신 분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세종대왕에 대한 그 정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죠. 자, 제가 아까도 뭐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게. 정답 5번입니다. 삼강 행실도를 편찬하였다라는 게 세종 때고요. 이 참고로 삼강 행실도 언해가 있어요. 삼강 행실도 언해. 요거는 성종 때입니다. 요 언이라는 게 이제 언문, 그러니까 후민정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삼강 행실도를 후민정음으로 풀어낸 거, 이게 이제 성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후민정음이 퍼져나가고 있던 시기였으니까, 이제 백성들도 이 삼강 행실도, 유교 윤리를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이제 책을 따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창덕궁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하였다. 태종. 이방원이죠. 신문고하고 호패법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이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죄송해요. 선조입니다. 선조. 자,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해서 훈련도감을 창설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오군영 체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최초의 그 군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분당 정치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웠다. 영조입니다. 이 탕평비, 요 비석은 지금도 성균관에 있습니다. 자, 대전 통편을 간행하였다는 정조죠. 자, 경국대전이 성종, 속대전이 영조, 대전 통편은 정조, 그리고 대전 회통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전의 흐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23번.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직업 소개를 보겠습니다. 선해청 등에서 공가를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궁궐과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입니다. 자, 이런 상인들 뭐라고 불러요? 바로 공인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궁궐 관청에다가 납품하는 상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공인들이 나오게 됐다. 이 배경을 묻는 건데 이건 간단하죠. 대동법 시행입니다. 정답이 4번이에요.
뭐 1점짜리 문제니까 어렵진 않죠. 자, 대동법이 실시됐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 특산물들을 그전에는 세금으로 납부했지만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제 특산물 대신에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나라에서는 당연히 지방 특산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사서 나라에 납품해 줄 수 있는 상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공인입니다. 이들이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하면서부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평 통보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화폐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관수강급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성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재되었다. 이거는 고려 성종이라고 보면 돼요. 앞에 성종은 조선 성종이고 이건 고려 성종입니다.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1880년대의 개항기. 자, 그 다음에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실시됐다가 정답이었고요. 금난정권이 폐지된 거, 이건 이제 정조 때인데, 이 금난정권이 폐지된 게 정조 때고, 이걸 가리켜서 신의 통공이라고 부르죠. 신의 통공.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시전 상인들에게는 금난정권이 있었어요. 자기의 상권에서 난전을 벌이면은 그거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정조 시대에 와서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 얘기는 난전을 얼마든지 벌여도 된다, 즉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자, 밑줄 그은 이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성곽은 한 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문, 사소문 및 안문, 수문, 여장, 옹성 등의 시설을 갖고 있다. 자, 요거는 한양 도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양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이제 이게 읽다 보시면 옳지 않은 게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후금의 침입과 관련해서 그 정묘호란 때 그 정봉수가 항전했던 곳, 요거는 이제 용골산성이에요. 이제 이 용골산성은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죠. 아, 이거 용골산성인데 그럼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개국 초기 정도전 등이 설계하였다, 맞고요. 도성, 조축, 도감이 축조를 관장하였다도 맞고, 조선시대 축성기술 변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도 맞죠. 자, 일제강점기 도시정비계획을 구실로 크게 훼손되었다도 맞는 말입니다. 하여튼 일제는 이러나 저러나 도움이 별로. 자, 25번 갈게요. 다음 전투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권율이 정병 4,000명을 뽑아서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 책을 설치하여 방비하였다. 자, 적은 올려다보고 공격하는 처지가 되어 탄환도 맞히지 못하는 데 반해 호남의 군사들은 모두 활쏘기를 잘하여 쏘는 대로 적중시켰다. 자, 권율 나왔고 행주산 나왔죠. 행주 대첩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나?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행주 대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동래성 전투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립장군의 탕금대 전투 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조가 급작스럽게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해상에서부터 전황이 반전이 되죠.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승리, 그리고 명나라가 참전을 하면서 조명연합군이 결성되고 평양성을 탈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선지 중에서 가장 후대에 나타난 사실을 찾아도 되겠어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번입니다.
정유재란이 시작된 거, 요게 이제 임진왜란이 1592년, 93년 이렇게 있었고, 그 뒤로 한참 소강 상태였다가 휴전회담이 결렬되면서 1597년에 정유재란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이게 재란이니까 임진왜란에서 한 번 더 쳐들어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다른 건 전부 다 전시대인데, 자, 최영이 홍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홍산전투 얘기입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임진왜란 때지만 행주대첩 전입니다. 자, 이종무가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역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세종 때입니다. 죄송해요.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하였다도 역시 임진왜란인데 이 초기 전투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당장이 벽서를 떼어다 임금께 올리세.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양재역 벽에 이런 참담한 내용을 붙이자니 당장 고하러 가세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벽서가 붙어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양재역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게 관련되는 게 을사사화, 명종 때 일이에요. 요게 이제 을사사화하고 관련이 되고, 이게 이제 명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바로 명종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찾기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사실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이 바로 2번이에요. 아예 대놓고 을사사화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을사사화랑 관련돼 있고 명종시대다라는 것만 알면 3점짜리 문제지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자,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조 때 있었던 일이죠. 명종 다음의 왕. 자, 그 다음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요거는 이제 인조 반정. 광해군 시대에는 주로 북인들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광해군이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서인들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도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죠. 자기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인이 반정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기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요건 이제 성종 때 일이에요. 성종 입장에서는 훈구 세력들, 그러니까 아까 신숙주나 한명회 같은 요런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니까 이거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던 학자, 사림들을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종직 같은 사림들이 정계로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 김종직은 나중에 조의제문과 관련해 가지고 무오사화 때 부관 참시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라고 한 거, 요거는 갑자사화 얘기인데,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 때예요. 자,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화 4번 있었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요 순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요 무오사화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김종직, 이게 이제 조의제문,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이 돼서 이제 요때 사람들이 날아가게 됐고, 이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폐비 윤씨가 연산군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말하면 연산군이 우리 엄마 죽인 놈들 다 나와, 이겁니다. 요 두 개는 연산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기묘사화는 중종 때인데, 요건 이제 조광조 일파들이 제거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광조가 소격서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현량과 시행, 이런 개혁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제 진짜로 훈구의 발작 버튼이 된 거는 역시나 위훈 삭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묘사화 때 조광조 일파가 제거됐다.
자, 그 다음에 이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대립, 정확히 얘기하면 윤원영 등의 소윤과 윤임 같은 대윤, 요 두 세력이 대립을 했던 그런 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정조가 정치적 이상을 담아 축조한 가 안의 모습이 참 예쁘네. 자, 정조가 축조했다라는 데서 벌써 나오죠. 심지어 장영용 군사를 지휘했던 서장대까지 있다라고 나와요. 예, 장영용 나왔고 정치적 이상을 담아서 축조했다라는 데서부터 수원, 화성. 자, 이 수원, 화성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게 사진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수원, 화성을 낮에만 가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불 켜지는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멋있는데 나중에 한번 밤에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 황궁한 곳이다. 이거는 이제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경운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포루나 공심돈 등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수원, 화성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당백전을 발행하여 건설 비용에 충당하였다. 요거는 이제 경복궁을 중건할 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맞습니다. 이 거중기 덕분에 수원, 화성 건설이 그 전에 성곽보다 그 건설 기간이 훨씬 더 당겨졌다.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니은과 리을이 옳다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자, 가나를 쓴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시롱이 웃으며 말하기를 대저 땅덩이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땅둘레는 9만리고 하루는 12시다. 9만리 넓은 둘개를 12시간에 도니 번개나 포탄보다도 더 빠른 셈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는 뭐 시간이 뭐 자시, 축시, 인시 이런 식으로 그 2시간 단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12시가 맞죠. 이거에 따르면. 자, 번개나 포탄보다 더 빠르다 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자전. 요 지구 자전 하면은 지전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요런 거랑 관련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홍대용. 이 홍대용이라는 학자의 의산문답. 실학자죠.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우주 무한론 내지는 지전설 같은 이런 이제 내용을 주장하셨던 실학자인데 천문학자로 생각해도 될 만큼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자, 다음 나번 볼게요. 허생이 말하기를 우리 조선은 배가 통하지 못하고 뭐 수레가 다니지 못한 까닭에 소비되곤 하지 않나. 어떤 물건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한다면 그 물건은 한 곳에 갇혀서 유통되지 못하니 이는 백성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였다. 자, 이거는 허생전이죠. 연암 박지원 이분께서 쓰신 허생전. 뭐 허생전이나 양반전, 호질 같은 소설, 그 다음에 열하일기, 이제 청나라를 다녀와서 쓴 기록,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사실 저는 이 문제가 2점짜리로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갑술 황국으로 전개해서 축출되었다. 이거는 이제 남인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남인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특히 박지원 같은 분은 노론이죠. 그 다음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 대표적으로 정제두 같은 학자를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항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소관에 기용되었다. 이거는 이제 박제가나 유득공 같은 학자가 있어요. 자,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해 다녀와 연행록을 남겼다라는 게 바로 이 두 분의 공통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제 연행록을 남긴 연행록, 그러니까 연행사의 멤버들이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 실학 중에서도 특히 중농학파,
중농학파 쪽 계열 분들이 이제 화폐 사용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익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학파 쪽 분이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자,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책과 함께 도자기 문방구들이 놓인 책가를 그린 책가도인데 이 시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민화가 왕실과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민화 나오는 요 순간 이건 바로 조선 후기. 특히나 민화, 풍속화 같은 서민 문화의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민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 정도로 보실 수가 있죠. 자,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쭉 보시면 바로 나와야 돼요. 5번입니다. 병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해 상인. 이건 고려에 대한 거죠. 자, 근데 다른 선지들은 좀 봐야 돼요.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판소리. 자, 그 다음에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그 다음에 요 보부상. 요 보부상도 조선 후기의 상인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이런 밑줄 그은 내용들은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발달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 사건은 광화도 광성보 끝자락 용두 돈대. 광성보는 이 사건 당시 침입한 미군에 맞서 어제현 장군이 지휘 아래 조선군이 결사항전한 것이다. 자, 광성보 나왔고요. 어제현 장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군에 맞섰다까지 나왔어요. 자, 이 사건은 바로 신미양요. 자,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그 광성보 여기서 어제현 장군이 지휘하셨다. 그 다음에 이보다 앞선 시대에 병인양요가 있었죠. 자, 요거는 정족산성 요 지역에서 그 양원수 장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년 정도 차이가 나죠. 요 키워드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강화도는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역사 유적지가 정말 많은 곳이라 다녀보면 좋은 데가 많아요. 뭐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여기 강화도는 아예 이 섬 전체가 거의 역사 유적지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족산성은 지금 전등사 쪽 절 그쪽 가면 있고요. 광성보는 이제 동쪽 해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 뭐 두 장소의 거리도 차로 한 15분 정도도 안 걸릴 만큼 뭐 그 정도의 거리에 있고 이제 뭐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볼 게 많으니까 1박 2일로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요. 여담이 길었네요. 자, 어쨌든 요 신미양요가 일어났던 거를 연표에서 찾아라라는 건데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는 제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사건의 흐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 재병, 오, 신, 척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병인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게 이제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시도 사건을 말하고 신미양요 그리고 마지막이 척합이 건립이에요. 그래서 요 흐름을 쭉 기억을 해 두신다면 연표에서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신미양요기 때문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랑 척합이 건립 사이 정답은 4번 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사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의 설명을 마치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